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오히려 시장은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유동성 위기는 여전하고 이로 인한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증권사 목표가의 3배가 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힘으로 누르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한국판 게임스톱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지주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사회이사들 3분의 1을 재선임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가 반대한 사회이사들도 대거 선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세제 혜택이나 IPO 활성화 방안은 빠져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276곳의 상장사가 주총을 열고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올해 주총 시즌은 지난해보다 주주 제한도 2배 넘게 늘었고 행동주의 펀드가 나선 기업도 47곳이나 돼 한국형 주주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총 시즌을 맞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중소형주에 좀 투심이 몰리면서 코스닥이 좀 강세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대형주와 이 중소형주의 등락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소폭 하락한 반면에 이 코스닥 지수는 전체 종목으로 좀 수급이 퍼져나가면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양시장에서는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이 2차 전지와 로봇 업종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됐고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순환하는 그런 순환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닥 지수 시장에서는 1,092개나 되는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반도체, 엔터, 헬스케어 업종이 좀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오늘 원달러율은 16원 넘게 올랐는데요. 어제 30원 가까이 급락한 것에 대해서 이 낙폭이 과했다라는 인식이 나왔고 또 장중 위안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원화도 함께 따라 내린 것이 이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달러율 급등은 외국의 매도세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2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3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금융지주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상장사들 주주총회가 대거 예정돼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올 초부터 이 행동주의 열풍이 조금 거세게 불면서 이번 주 정기 주주총회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늘 이 4대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전체 상장사의 73%가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중 아직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모두 54곳에 달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가 16곳이었고요. 코스닥 상장사는 38곳에 달했습니다. 이 상장사들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라서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오는 31일에 주총을 여는 이 상장사들은 어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상장사의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1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가능해서 주가 하락으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감사 보고서 미제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좀 시장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주목해야 할 시점인데 전반적으로 좀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이 FOMC를 소화하면서 이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 연준의 긴축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상장사들의 어닝 쇼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 약 26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그런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 실적까지는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어닝쇼크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분기 이후로는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전망되기 때문에 1, 2분기 실적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 좀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일정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 1월 주택가격 지수를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2월 개인 소득과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지표에서 미국의 경기 부진과 또 물가 상방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3%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1월 상승률에 비해서 대폭 낮아진 수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29일에 LB 인베스트먼트가 신규 상장되고 또 30일에 GI 이노베이션이 신규 상장된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하에 더 베팅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이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먼저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부터 봐야겠는데 이게 또 말을 바꾼 건가요? 연이틀 옐런 장관이 지금 미국 의회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첫날이 상원이었고 둘째 날이 하원 청문회가 이어졌는데요. 옐런 장관 발언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21일입니다. 이날이 미 은행협회 행사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옐런 장관이 소형 은행들이 예금 인출 사태, 그러니까 뱅크런을 겪어서 이것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슷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비슷한 조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서 미 중소은행연합이 정부에게 한시적인 예금 보호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치가 한시적인 예금 보호라고 지역은행 고객들 그리고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요소가 됐죠. 그런데 하루 뒤인 상원 청문회에서 모든 은행의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장을 논의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저희가 어제 보지 않았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하원 청문회에서 확실한 것은 정당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중소형 은행이 문제를 겪고 뱅크런이 전염될 우려가 있어 보이면 전액 예금 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일괄적인 모든 은행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옐런 장관 입장에서는 지역 은행들의 예금 인출을 막아야 하고 또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혈세 논란 없이 지원 조치에 대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강조하는 포인트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초점이 인플레냐 금융 안정이냐 이렇게 좀 양분화되어 있었던 만큼 민감하게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좀 살펴볼게. 실리콘밸리 은행 매각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말에 완료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은행 리스크 확산에 대해서 경고음은 더 커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실리콘밸리 은행 매각 결정을 이번 주말까지 완료해서 월요일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미 입찰은 끝났고 전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예금 그리고 자산관리 사업 이렇게 나눠서 투트랙으로 매각하는 전략이 유력해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위기는 미국 은행의 신용 위기가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시티그룹의 제임 프레이저 CEO가 현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몇몇 은행의 일부 문제가 있었고 이 기회에 그것을 확실하게 싹을 자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리스크가 미국 경제 전반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가 리스크 회피 심리 확산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이 무디스의 아트시셰스 신용전략국장은 리스크 회피 심리로 인해서 은행들이 신용 제공을 줄이는 경우 그리고 부실 은행 위기로 민간 기업으로 피해가 전염되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권자들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미국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차입하는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에 근접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가 됐고요. 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에 고수익 채권이나 투자
투자 등급 채권 발행, 그리고 M&A, IPO 등 자본시장 활동이 그야말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은행권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리스크가 불거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다수의 월가 IB들로부터 나오는 상황이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은행권 리스크가 미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파월 의장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네. 못 박아도 시장이 사실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7월부터 예.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CME 페드워치를 보면 7월 금리가 4.5에서 4.75%로 인하될 가능성 54%에 달합니다. 예. 그리고 9월과 11월 25bp씩 한 번씩 더 떨어지는 것이 인하될 가능성이 가장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금리의 정점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앞당기기도 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UBS도 6월 금리 중단을 예상을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길게 이어졌던 이 연준과 투자자의 사이에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는 파월 너를 믿지 않는다. 예. 이런 기사 제목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블룸버그인데요. 블룸버그 기사는 볼커는 인플레를 구했고 버냉키는 은행을 구했다. 파월은 둘 다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인지 금리 변화에 민감한 기술주들 상승세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반면에 오늘 좀 특징들로 살펴볼 게 낙폭이 컸던 종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디지털 결제 회사 블록입니다. 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힌덴버그가 블록이 그동안 고객 자료를 부풀려왔다. 예.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40에서 75%의 계정이 가짜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22%까지 빠졌고 마이너스 15%로 결국 마감했습니다. 힌덴버그는 니콜라 그리고 최근 인도 아다니 그룹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폭락을 불렀고 공매도 투자로 수익을 내서 좀 공매도 저승사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블록의 창업자 잭 도시는 힌덴버그에 대해서 SEC와 협력해 법적 조치 모색하겠다며 소송 예고하고 나섰고요. 이번 갈등의 핵심 블록의 잭 도시와 또 힌덴버그의 사장인 네이던 앤더슨의 대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 명 모두 시장에서 좀 유명한 괴짜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힌덴버그 리포트 나오기 전에 블록의 풋옵션 100만 불 어치를 누군가 매수해서 오늘 주가 폭락에 50만 불을 정리했는데 예. 500만 불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1000%죠. 그리고 이 타격은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먼트를 또 향했는데요. 블록은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한 6.2% 차지하는데 힌덴버그 공매도 후 추가적으로 34만 주 오히려 매수했다고 합니다. 블록을 둘러싼 공매도 공방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이 차 전지 대표주로 떠오른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이상합니다. 우두머리 격인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이지만 증권사들 가운데 투자 의견을 내놓은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주가는 이미 이 증권사가 내놓은 목표 주가의 3배를 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는 가운데 어느샌가 개인들만 사는 종목이 됐습니다. 이제는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도 포착되는데 한국판 게임스톱이 된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코프로와 계열사들의 이상 동향, 그 첫 번째는 기관의 매도세입니다. 기관은 지주사 에코프로의 주식을 2월 17일부터 순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달 내내 팔고만 있는 셈입니다. 이 매도 물량을 받아낸 건 다름 아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은 이번 달 들어 에코프로를 8천억 원어치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 가장 많습니다. 기관은 연달아 팔고 개인은 연달아 사는 현상은 에코프로 BM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계열사들의 두 번째 이상 동향, 바로 공매도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연초 두 종목은 공매도 잔량이 줄었습니다.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주가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 잔액이 2월 10일을 기점으로 3월 내내 치솟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쌓이는 공매도에 대항하려는 개인들의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두 종목의 종목 토론방에서는 공매도 세력을 밀어내자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계열사들의 이상 동향, 그 마지막은 경고 일색인 증권사 전망입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 중 가장 높은 건 2월 3일 삼성증권이 밝힌 16만 원, 오늘 종가 대비 65%나 낮습니다. 주식이 개인 매수를 중심으로 오르는 데다 특히 금융당국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자 평가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조심하시는 게 이제 2차 정보 수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서 금융정보에 관련해서 조사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에코프로 삼형제로 불리는 새 종목은 오늘 주식시장에서 장중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른바 밈주식 열풍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그동안 막내 여동생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이번에는 주주들에게 3천억 원에 달하는 배당을 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진전이 없고 경영권 다툼에서도 패배하자 고액의 배당금을 챙기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아워홈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주주 제안을 한 2,966억 원 배당 요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현행법상 아워홈 같은 비상장 회사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주주 제안은 법령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안으로 올려야 합니다. 3천억 원에 이르는 배당 요구액은 아워홈의 지난해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12배, 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2021년 아워홈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보다도 많아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아워홈의 경영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을 책정해둔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전 부회장에 맞서 아워홈이 법인 자격으로 올린 배당 지급 총액은 30억 원입니다. 두 제안 중 어떤 안건이 표대결을 거쳐 통과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아워홈의 지분 대부분은 사남매가 보유 중인데 오빠인 구 전 부회장이 가진 지분은 38.56%입니다. 오빠에 맞서 함께 발을 맞춰온 막내 구준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 씨가 40.27%라 배당금 결의에 필요한 출석 주주의 과반 동의에는 못 미칩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는 지분 19.28%를 갖고 있는 장녀 구미연 씨입니다. 다만 구미연 씨는 과거 구 전 부회장의 손을 잡았다가 막내 편으로 입장을 바꾼 적이 있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아워홈 내부에선 구 전 부회장의 과도한 배당 요구가 전해지면서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주인이 바뀐 오스템 임플란트가 두 번째 공개 매수를 시작하면서 상장 폐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새 주인인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경영진의 이름을 올렸는데 상장 폐지를 원치 않는 개인 주주들과의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6년간 회사를 이끌었던 엄태관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가 재신임됐습니다.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컨소시엄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경영을 맡게 된 겁니다. 엄 대표와 함께 새롭게 경영진의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를 구성하고 있는 사모펀드 회사 대표들입니다. 엄 대표는 오늘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횡령 사태 이후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기존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사모펀드와 함께한 공개 매수로 경영권이 안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총 현장에서 일부 주주는 자진 상장 폐지에 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 대표는 자진 상폐는 사모펀드 측의 판단이라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모펀드 측은 공개 매수 신고서를 통해 보유 지분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자진 상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만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관련 기준이 없지만 통상 지분율 90%가 자진 상패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2차 공개 매수는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잔여 지분 약 10%가 대상입니다. 주당 가격은 최대 주주 지분처럼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19만 원입니다. 사모펀드 측은 상패가 결정되면 남은 주식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남는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바뀌지만 상패 이후 6개월 동안은 장외에서 19만 원에 사들입니다. 사모펀드는 통상 자진 상패를 진행한 뒤 사업구조 효율화와 배당 확대, 재매각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어제와 오늘 4대 금융지주들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신한과 우리 두 곳에서는 새로운 회장이 등장한 가운데 당국의 지적을 받았던 사회이사가 얼마나 교체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이사진의 교체폭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가 반대한 사회이사들이 대거 선임됐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회사 이사회 운영과 경영진의 성과 보수 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다. 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영진 감시 역할은 제대로 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의 경고성 발언에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이사들은 대거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4대 금융지주 임기 만료 이사의 3분의 2가 재선임된 겁니다. 신한금융지주는 기존 8명의 사회이사를 모두 유임시키면서 유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나금융이 8명 중 6명을 재선임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KB금융은 6명 중 3명을, 우리금융은 3명 중 1명이 연임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선임된 이사 가운데는 국민연금이 사회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 내린 이사들도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역시 4대 금융지주의 사회이사 연임 후보들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에 이어 대주주,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존 사회이사들을 대거 재선임한 배경은 뭘까? 금융권 관계자는 사회이사 인력풀이 워낙 부족한 데다 전문성과 함께 기업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인사들이 법적 임기를 채우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EO 교체기 때 전임자 때부터 활동해온 사회이사들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재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사회이사의 선출 방식과 운영, 견제 방식 등에 대한 원칙론에 입각한 개편안을 구상 중이라며 조만간 감독당국의 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4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준비 중이고 금융 당국들의 노력들을 취합해서 아마도 제 생각엔 이제 주총 수준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 이후가 되면 언젠가 한번 시간을 잡아서 뭐 한 4월 초가 됐건 간에 저희 우리 은행팀 등에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경제부 박승환 기자와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금융지주들 구조 개혁에는 좀 소홀했지만 주주 친화 측에서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4대 금융지주 모두 배당 제도를 바꿨다고요? 맞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요. 예. 앞으로 금융지주 투자자들은 깜깜이 배당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주주총을 통해서 모두 배당 절차를 바꾸기로 한 건데요. 배당 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먼저 공개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주식을 더 담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에 더해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주던 배당금을 한 해에 4차례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분기 배당은 신한이 2021년 가장 먼저, 뒤이어 지난해 KB가 시작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4대 금융이 모두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당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자주 하겠다는 건 분명 주주 친화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순서를 바꾸고 횟수를 늘린다고 이제 배당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금융지주사들이 주주 환원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금융권은 지난달 2022년 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신한이 최고 40%까지, 하나금융이 중장기 50%까지 배당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이에 더해서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시킴으로써 주식 가치도 높일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미국의 선진은행들을 벤치마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JP모건의 총주주 환원율은 최고 99.8%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죠. 이에 비해 국내 금융주주들은 채 30%를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70%, 일본이 45%인 것과는 대조적이고요. OECD 평균 50%와 비교해봐도 낮은 수준인 거죠. 이 보통 은행주를 이제 배당주로 여기는 걸 놓고 보면 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최근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고 당국 눈치를 봐서 그나마 이 정도 늘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낮은 배당 성향도 문제지만 연말께 바짝 올랐다가 빠져버리는 게 금융주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이거를 계절성을 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국내 9개 은행으로 구성된 KRX 은행 지수를 놓고 보면 실제로 연말 배당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배당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1월 말 정점을 찍다가 오늘 종가 기준 20% 가까이 빠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 같은 주가 하락엔 최근 발생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나 지난달 윤 대통령의 이자 잔치 지적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금융주주들이 당국 눈치에 주주 환원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부터 금융권을 향해서 막대한 이자 이익에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또 다른 이유로는 온라인 파트너스의 주주 행동도 꼽힙니다. 올 초 온라인은 4대 금융을 포함한 7개 은행 주주에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응하지 않을 경우 주주 제한을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물론 주주 환원이 투자자들 입장에선 반길만한 소식이긴 하지만 최근 금융 환경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도 하고 고금리 부담이 또 얹혀진 만큼 걱정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배당 확대 결정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때문에 전문가들이 빠른 주주 환원율 높이기, 급격한 인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은 예금자가 가져가야 할 돈을 주주들에게 넘겨주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예금주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 부실이 생길 경우 이들이 가져가야 할 자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진단인 거죠. 은행의 경영이 나빠져서 혹시나 주주 환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고금리로 부실 채권이 늘어날 가능성과 부동산 침체도 부담인 지금 배당 확대를 결정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인터뷰 확인하시죠. 지금 가뜩이나 건전성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자기 자본 비율까지 낮으면 안전하지 않은 걸로 찍혀가지고 오히려 이제 돈이 갑자기 확 빠져서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실제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요, 통계치 발표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가계 연체율 역시 2013년 3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나빠진 자산 건전성 문제가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제기 되고 있죠. 주주 환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나 규모를 고정시켜서 두는 것이 오히려 은행 자금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재검토에 들어갔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단독 공장 건설을 재개합니다. 투자 금액만 7조 원이 넘는데 주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가 유력한 공급처로 점쳐집니다. 이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7조 2천억 원을 들여 미국 애리조나에 배터리 단독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 설립 재검토를 결정했던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 재개한 겁니다. 당초 예정됐던 원통형 배터리 외에 ESS LFP 배터리까지 생산합니다. 총 생산 능력은 43기가와트시로 북미 지역 배터리 생산 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필요한 테슬라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유일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가 차세대 배터리로 점찍은 4680 배터리를 하반기 양산할 계획인데다 테슬라의 요청으로 LFP 배터리 개발에도 나선 만큼 앞으로 양사의 밀월 관계는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재개의 배경에는 중국의 배터리 공세가 자리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비 급등에 대한 우려로 공장 설립을 주저했지만 최근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강자는 파나소닉을 제외하면 CATL 등 모두 중국 업체입니다. 테슬라는 물론 BMW, GM 등도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평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가장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지역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GM, 스텔란티스, 혼다 등과 미국 내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생산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ESS용 LFP 배터리까지 제품 영역을 넓힌 만큼 확실하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385조 원으로 북미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정부가 제약 바이오 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핵심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세제 혜택이나 IPO 활성화 방안은 쏙 빠졌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겪은 후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은 제약 바이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3배 가까운 규모인데다 고령화로 지속 성장하는 분야인 만큼 정부 역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글로벌 신약 개발 지원입니다. 신약 개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민관 연구개발비를 25조 원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혁신 신약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등에 적극 투자하는 K-바이오 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유망 신기술 발굴과 지원은 물론 제약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신약을 오는 2027년까지 2개 창출하고 글로벌 50대 제약사도 3개 탄생시킨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임상시험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최대 3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기업 스스로가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벤처에 대한 기업 공개 활성화 방안이 빠진 점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을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얻는 그런 혜택들 제도적으로 좀 만들면 좀 더 기업이 좀 자발적으로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가 글로벌 6대 제약 강국으로의 도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청사진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금요일마다 만나는 권영훈의 집중 탐구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시장이 봄 이사철을 맞아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아파트의 대체제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은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때문에 그나마 있던 수요마저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침체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영훈 기자, 이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앞서 이제 우리 김민수 앵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난 정부 아파트 대체제로 이제 반사이익을 누렸죠. 오피스텔 시장이 그런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혹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요. 표에 보시다시피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천 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무려 72.6% 감소했습니다. 부동산원이 이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다음으로 가격도 내렸는데요. 2월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값과 전세값은 각각 2월보다 0.7%, 1.1%씩 떨어졌습니다. 실내로 하남시 위례 GL 프루지오 84제곱미터는 13억 원에서 7억 원대로 5억 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때 수천원 대를 기록한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싼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 도산 208은 분양가에 비해서 1억 원이나 싼 매물이 나와 있고요. 오는 6월 입주하죠. 예, 교대역 인근의 그 엘루크 반포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5천만 원까지 낮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넘기겠다는 매도자들이 늘고 있는 게 오늘날 오피스텔 시장의 시장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 시장은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좀 나아지는 분위기인데 오피스텔 시장의 한파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좀 비싸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었는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에서는 뭐 터질 게 터졌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집값 상승과 맞물려서 그동안 이제 분양가가 갈수록 이제 오르다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평가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2020년 평당 2천만 원 선에서 지난해 4천만 원을 돌파해 2년 만에 무려 이제 2배가 올랐는데요.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제 치솟았습니다. 고분양가로 이제 분양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최근 이제 앞서 이제 설명한 대로 마피 거래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만큼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 정부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40%로 제한된 반면에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몰렸는데요. 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분양을 하고 또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보다 세액 부담이 크고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어렵다는 게 또 단점으로 꼽힙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규제가 아파트에 쏠려서 반사이익을 보지만 요즘처럼 고금리 시기에 집값이 내릴 때는 아파트의 규제 완화 조치가 쏟아지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최근 출시된 그 특례 보금자리 이론 대상에서도 주택법상 이제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제외됐습니다. 상황이 이러면서 이제 시행사들은 땅을 사놓고도 분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못 받을까 봐 공사 수주 자체를 아예 꺼리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를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보면 최저 3%에서 5% 수준입니다. 현재 이제 예금 금리, 대출 금리가 약 5% 수준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이제 임대 수익 자체가 이제 제로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 금리로는 오피스텔 시장 살아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아파트 미분양보다도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뾰족한 대책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형국입니다. 오피스텔 가격은 아파트보다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는데요. 다만 이제 그동안 고공행진에도 오피스텔 분양가는 적정 수준까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한동안 신규 분양은 미분양 사태를 그리고 기존 분양은 미입주 사태가 확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대출 이자가 더욱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미입주나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R이나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투자 시 가장 유의할 점으로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이나 업무지구와 역세권 인근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집중탐구 권영훈 기자였습니다. 일부 대출 금리 등이라든가 등은 이제 추세가 조금 꺾이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민들이 느끼시는 잔액 기준 금리는 여전히 상승세이기 때문에 작년 후반기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경기가 너무 나빠지고 있고 그 핵심은
분위기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고객들이 금리를 조금 덜 낼 수 있으시도록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가 이제 mRNA를 기반으로 독감 그리고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 백신 개발에 나서면서 업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양재준 기자와 함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양 기자, 지금 모더나와 화이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동향이 좀 어떨까요? 네, 백신 명가할 수 있는 GC 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안방은 내줄 수 없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GC 녹십자는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도 mRNA 기반 감염병 예방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ST팜과 DDS 약물 전달 시스템 명가인 삼양홀딩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GC 녹십자는 캐나다 바이오텍인 아퀴타스로부터 지질 나노 입자 기술 도입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mRNA 방식 독감 백신에 대한 임상 일상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염병 감염 대비 혁신 연합, 그러니까 세피라고 보통 하는데 국제 기구입니다만 mRNA 백신 개발에 협약을 체결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텍의 인수 합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물론 코로나 백신도 생산을 했습니다만은 mRNA 플랫폼을 활용한 SVR 신규 후보 물질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ST팜의 미국 신약 개발 자회사인 버나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mRNA 백신의 기반의 하드랜드 바이러스 백신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양홀딩스, 과거 삼양바이오팜이었는데요. MQX와 공동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바이오텍이 mRNA 백신 플랫폼 확보에 뛰어든 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mRNA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 경쟁도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국내 기업들한테 가장 위협적인 상대라고 한다면 앞서서 얘기한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가 되겠죠. 이 지금 개발이 한창일 텐데 동향이 어떨까요? 네, 코로나 백신 가장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는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이 아닌 이를 활용해서 mRNA 기반을 통해서 독감 백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코로나19 플러스 독감 콤보 백신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SVR이라고 해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번에 강남 쪽 산후조리원에서 이 바이러스 나왔던 그 바이러스입니다만 이 백신의 임상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심하면 치명적이면 폐렴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mRNA 기반 4가 독감 백신 임상 3상에 진입한 화이자는 오는 6월 임상을 종료하고 백신 예방 효능과 면역 원성 등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이자는 지난 1월 열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mRNA 독감 백신 출시 시기를 내년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과 독감을 동시에 예방하는 mRNA 기반의 콤보 백신을 개발 중이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mRNA 백신의 임상 일상을 진행 중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독감 백신 또는 콤보 백신을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에 진출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GC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보령바이오파마, 일양약품 등 국내 백신 개발 업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유정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세포에서 배양 방식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인 미국 지역의 범미보건기구 파오라든지 유니세프 같은 곳에 국제경쟁 입찰에서도 이제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경쟁자로 나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형 바이오텍들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바이오텍들도 이런 플랫폼 확장에 대한 고민이 좀 큰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개발을 하겠다 한 다음에 임상을 중단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아이진과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리드, 올릭스 자회사인 MQX, 그리고 코스닥 상장 심사를 통과한 큐라티스, 그리고 올해 기업 공개를 검토하는 레모넥스 등이 mRNA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유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개발 임상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3상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국내는 물론 그 해외에서도 글로벌 임상 환자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플랫폼 기술로 개발이 쉽지 않은 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든지 결핵 등의 이 백신 분야에서 mRNA의 백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후속 감염병에 대한 연구 개발이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그 중증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5년 주기로 발생했습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이런 점에서 보건당국도 국산 mRNA 플랫폼에 대한 개발 의지가 있고 이는 지원하겠다라고 계속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백신 코로나19 백신이 아니더라도 mRNA 플랫폼 확보는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예, 뭐 이렇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의지가 강해도 자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좀 힘겨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정부와 VC가 5천억 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바이오 백신 펀드 결성을 진행 중이죠.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유안타 인베스트먼트가 보건복지부 출자 그리고 수출입은행, 연기금, 일반 법인 투자를 통해서 오는 5월에 운용에 들어가는 총 5천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결성이 진행 중입니다. 양사의 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펀드 결성의 제안 요청서 RFP를 기준으로 전체 금액의 60%는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 임상에 진입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임상 일정은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투여해서 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투자 금액 가운데 백신 개발 기업의 총 15%를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며 나머지 40% 금액은 백신 관련 생태계를 비롯해서 콜드체인 같은 운송 시스템 구축, 생산, 연구 개발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현재 이와 관련해서 총 임상 기간은 그 임상 기간을 포함해서 약 8년간, 4년간 투자 기간, 4년간 회수 기간으로 지금 구성돼 있고 오늘 복지부는 향후 1조 원까지 이 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워낙 바이오 기업들 요즘 뭐 IPO도 잘 어렵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고 투자 조합 결성과 집행이 진행된다면 중소 바이오텍에서는 임상 진행할 수 있는 자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반응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파는 라이브 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진행자들의 부적절한 언어나 과장 광고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 홈쇼핑과는 달리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홈쇼핑 방송에서의 욕설 장면입니다. 여행 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하는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홈쇼핑 채널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홈쇼핑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는 라이브 커머스. 소비자원이 지난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진행자의 욕설, 부적절한 언어를 경험했다는 소비자가 8.7%, 객관적 자료 없이 최고, 최대 같은 표현을 들었다는 응답도 45%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 커머스는 현행법상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통신 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심의에서 제외되는 데다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이 통신 판매 중개자로 상품에 대한 책임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TV 홈쇼핑과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계획표를 사전에 제출하고 또 그에 맞춰서 모니터링 하시고 또 그에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 바로 지적을 하시고 또 징계도 내리고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미디어 쪽은 전혀 그런 게 없죠. 더 큰 문제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해도 라이브 커머스 단속이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TV 홈쇼핑은 채널이 7개밖에 되지 않아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로 대응할 수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수십 개 플랫폼에서 수백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이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쉬운 대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라이브 커머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사를 받는다고 할 경우에 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간접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몸에 좋아요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이거 실기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쪽은 세게 얘기해야 더 잘 팔리니까 한 개라도 판명에 더 파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굳이 하겠어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지난 2020년 4천억 원 수준에서 코로나를 거치며 지난해 6조 2천억 원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한 상황. 성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한국경제TV가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주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하고 주당 160원의 배당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강성진 사내이사와 성동규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김정호 비상무이사와 유효상 사외이사는 재선임했습니다. 조주현 대표는 지난해 중림동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컨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